퇴직 이후에 살아가는 것들이 조금은 그 쓸쓸하고 비참하다고 표현하는 것 중에 선택권이 없는 것들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강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들 갖다가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에 50대 60대의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할 수 있게 주어진 일들은 없단 말이에요. 네, 또 참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그렇죠. 아니 그 작가님이 지금 나이가 이제 55세이시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딱 이제 은퇴 앞뒤의 나이,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은퇴한 이후의 그렇죠. 어떤 딱 그 나이이실 것 같아가지고 노후나 아니면 또 은퇴 이후의 삶을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뼈저리게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50대, 60대 분들이 사실 지금 어떤 은퇴 준비가 뭐 안 돼 있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도 그렇죠. 있겠지만 사실 좀 다양할 것 같은데 그 나이대 분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좀 어떤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을 하루에 비교하면 20대는 여명인 것 같고 50대는 황혼인 것 같아요. 20대를 경험하셨으니까 기억하시면 20대 참 춥고 배고프고 그렇죠. 뭐. 그랬던 시기이고 뭐 소주에 새우깡 뭐 이렇게 먹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20대는 춥고 배고픈 여명의 시기이고 딱 50대가 황혼의 시기. 황혼의 시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좀 쓸쓸하고 때로는 비참한 생각도 들고 그런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50대 황혼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황혼의 시기에 그 겹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뭐 퇴직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관계들이 다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없는 어찌 보면은 직책이 없는 인간, 일이 없는 인간으로 좀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때쯤 되면 많이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느슨해져 가지고 그래서 50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좀 황혼기에 쓸쓸함, 비참함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적으로 느끼는 것들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이런 부분들 요소들이 많이 밀려온다. 이렇게 50대를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50대, 60대의 현실을 아까 물어보셨는데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황혼기에 조금은 쓸쓸하고 조금 비참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약간 뭔가 그 은퇴하고 여유롭게 산다기보다는 그렇죠. 뭐 시간은 있지만 좀 반대로 좀 약간 비참하다는 얘기는 좀 뭔가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거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존감들이 많이 상처를 입게 그러니까 그 상처 시작점은 아마 퇴직이 부분들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살아가는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50대 60대는 황혼기에 조금은 쓸쓸하고 조금은 비참한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시기다는 이 부분들이 현실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네요. 그 요즘에는 뭐 이제 뭐 100세 시대 이래가지고 사실 뭐 60대 70대 분들도 일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50대면 사실 뭐 한창 일할 나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이 현실은 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건가 보죠. 그렇죠. 엄청나게 어렵죠. 저는 재취업 시장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유니클로에서 그러니까 스파 브랜드죠. 유니클로에서 50대가 옷을 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50대가 유니클로에서 옷 사는 거랑 똑같다.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없어요. 내 몸에 맞는 사이즈가 애매하다.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사이즈는 특대나 대 사이즈가 필요한데 대부분 다 유니클로에서 있는 것은 핏이 잘 정돈된 그러니까 뭐 소나 중짜리 정도 사이즈에 맞게 그런 일자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취업에 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뭐 소위 말하는 왕년에 했던 그 일자리 어떤 그 레벨 대신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데들은 좀 많이 낮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 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유니클로에 가면 그 옷의 형태들이 대부분 다 요즘 이제 허리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핏이 딱 들어가게 하고 바지가 좀 짧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밥 나오고 이런 50대들이 입기에는 체형적으로도 안 맞는 좀 비참한 부분은 가격대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통 이제 퍼스트 잡을 할 때는 연봉이 1억 이상이 되는데 거기서는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5천만 원
이하의 일자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취업 시장은 되게 그 유니클로에서 50대가 옷 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이즈도 안 맞고 핏도 네. 안 맞고 가격대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을 하는 게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대비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맞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일들을 그러면 이제 거부를 하는 건가요? 뭐 아니면 그런 일들을 구하려고 해도 뭐 경쟁률이 막 높아서 그런 건지. 100명 중에 네. 100명 중에 한 10명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예. 안 돼요. 네. 그래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해왔던 임금 레벨에 맞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나 이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외하고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0%밖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뭐 예전에 경력 대비 뭐 인정할 수 있는 수준 네. 정도는 10%. 네, 그럼 10%. 나머지 분들은 다 이렇게 일을 안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하시는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한다든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연이나 이런 것들 네. 하듯이 조금씩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하는 거 이외에는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못 견디다 보면 뭘 하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창업하고. 예, 자영업을 하다 보면 자영업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자영업이 이제 묶이게 되니까 네. 더 깊은 또 수렁에도 빠지게 되고 퇴직 이후에 살아가는 것들이 조금은 그 쓸쓸하고 비참하다고 표현하는 것 중에 선택권이 없는 것들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밖에 선택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90%는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들어들 해요. 그 보통 은퇴하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예. 이제 뭐 어떤 뭐 상가를 사가지고 월세를 네.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영업을 하나 프랜차이즈 네. 같은 거 하나 내가지고 네. 나도 이제 사장님 돼서 직원 뽑아서 시키자 뭐 이런 마음을 보통들 하시는데 네. 혹시 주변에서 보셨을 때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성공률이 좀 안 좋은가요? 어떠세요? 성공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사실 유통에 몸담으면서 했던 역할이 네. 뭐였냐면 그 프랜차이즈 업체를 관리하는 그쪽에 부문장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저한테 이제 상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하겠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결정적으로 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시간이 그러니까 근로자리 있을 때는 네. 8시간만 근무하면 되지만 네. 이 자영업은 그렇죠. 24시간이에요. 네. 24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특히 퇴직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삶의 얽매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 너무 옥죄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 극구 말리고 있는 게 자영업을 스타트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좀 소득이 낮더라도 네. 뭐 연봉이 좀 낮더라도 그냥 일자리 하나 얻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일을 하면서 뭐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죠. 아르바이트를 해라.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흔한 얘기로 네. 택배기사 하는 게 훨씬 더 사실은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막 부문장도 하셨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네. 50대 정도에 은퇴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떤 네. 그 집단에서 나름 이제 상위 레벨까지 가셨던 분들일 텐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막 알바 수준의 무언가를 한다는 거를 받아들이긴 참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려놔야 될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체면을 내려놓는 게 가장 크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러고 그게 내려놓을 게 제일 어려워야 해요. 심지어는 뭐 대표이사를 하셨던 분도 네. 대표이사를 끝나고 나면 사실은 퇴직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갖다 살아가려고 그러면 다 내려놓고 살아가야 돼요. 예전에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뭐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에 네. 그리고 뭐 요즘 같은 이제 건강검진 많이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 중요한데 건강검진 이 부분들을 다 스케줄 잡아가지고 가면은 그렇죠. 다 했는데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건강검진을 해야 되고 차를 본인 스스로 운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받아들이는 게 처음에는 제일 힘들어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들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에 50대 60대의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할 수 있게 주어진 일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막 마음이 막, 아직 젊고 나도 젊죠. 막 아직도 막 에너지도 많은데. 저 지금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다 네. 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받아줄 만한 그런 일자리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경제적인 뭐 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뭐 내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면은 네. 뭐 직장은
뭐 얻을까 말까 이거 선택하면 네. 되는 건데 네.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좀 힘든 상태에서 직장 구하는 것도 좀 어려운 뭐 이런 분들도 주변에 좀 계시거나 그런 분들도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네 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받아요. 네 가지요. 네 가지 고통. 네. 첫째 부분은 이제 뭐 경제적인 빈곤은 아, 당연히 빈곤. 당연히 겪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지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네. 할 일이 없어요. 무위의 고통이라고 분이 표현하는데 무위의 고통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쯤이면 50대쯤이면 또 뭐가 생기냐면 몸에 병이 자꾸 생겨요. 아 이제는 아프기 시작할 아프기 시작할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제 마음에 인간관계까지 허술해지면서 마음의 고독까지 그래서 네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40 이제 좀 넘었는데 네. 이게 10년 15년 뒤에 그렇게 막 확 바뀐다고 생각하면 네. 아니 이게 좀 아직 와닿지 않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게 약간 확 50대 넘어가면서 이게 확 바뀌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퇴직 이후에 그렇게 확 근데 사람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본성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인데 네.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첫 번째 부분 죽음이래요. 네.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죽죠. 반드시 죽는데 네. 그 죽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평소에는 인지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직장인들이 퇴직을 무조건 당하는 거지. 무조건 언젠가는 네. 직원으로 있으면 퇴직을 하는 건데 퇴직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지 퇴직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50이 자기가 올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대, 40대 이때는 직장 내에서 뭐 계속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은 퇴직이라는 걸 갖다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까요? 못 그리게 되니까.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건데 그건 어느 순간에 툭 하고 와요. 제 책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인생의 크레바스를 만나게 된다고. 크레바스요? 크레바스. 크레바스라고 크레바스. 해서 그러니까 빙하의 틈이 있는 네네네. 것들을 말하고 그래서 훅 빠지는 거. 훅 빠지는 거. 네. 근데 그런 크레바스를 50대 이후부터는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50대 이후에 대부분 다 크레바스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게 퇴직에 대한 것들 아니면 질병에 대한 것들 가난에 대한 것들 아니면 고독에 대한 것들 이런 크레바스를 50부터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딱 사라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50대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 구조 자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20대에는 진짜 춥고 배고픈 시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50대에는 쓸쓸하고 비참한 경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사실 인생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50대, 60대들은 그 자본주의가 급성장하던 거에 정점에 채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누가 원하지도 않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또한 더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산업의 트렌드가 급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하긴 뭐 가치가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흔히 유통밥 30년 먹으면 어디 가서 먹고 산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유통밥 30년 먹었던 것도 경력으로 작동하진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네요. 온라인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온라인에서는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산업 구조가 변하는데 내가 가져왔던 그 오랫동안 경험해왔던 그 경험이 경쟁력을 가지고서 할 거라?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변하는 이런 지금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는 50대에는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부침을 아니면 삶에 대한 부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부분들은 이제 오롯이 다 개인한테 부여된 지금 현재를 구조로 봐서는 개인한테 다 그걸 갖다가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언뜻 지나가다 보면 저 지하철 오늘 타고 오는데도 보면 그 얼굴 있잖아요. 이렇게 스치다가 지나갈 때 얼굴에 그 피로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눈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냥 약간 웃는데 고개를 싹 숙이는 순간에 아니면 저 거울 통해서 지하철 거울 통해서 바라보는 50, 60대의 표정들은 대부분 다 피로감에 쪄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좀 준비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낫긴 낫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그게 좀 차이가 많이 있나요? 경제적으로 좀 준비된 분하고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이제 은퇴한 분하고 차이가 크죠. 그 경제적 기반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기본 토대가 있느냐 없느냐고 똑같은 것 같아요.
명예 떨어지는 거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명예는 명예 떨어지는 뭐 그거는 뭐 내가- 인간관계 떨어진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네. 먹지를 못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구조가 됐을 때는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가족들의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나한테 부과되어 있는 가장으로서 의무를 갖다 하지 못했을 때 그 비참함이 오는 것들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감당이 되는데 네. 경제적인 무게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퇴 전에 경제적인 부분들은 꼭 기본적인 토대는 만들어 놓고 은퇴하라고 얘기해요. 은퇴 이후에는 사실은 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은퇴를 앞두고는 뭐 30대 아니면 40대 분들한테 특히 40대 분들한테 6가지를 좀 준비하라고 해요. 6가지. 예. 네. 첫째 부분은 절대로 퇴직 전에 빚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은퇴하고 나면 이 빚이 네. 그러니까 바닥으로 그러니까 지하실로 끌어내리는 가장 큰 힘이에요. 빚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네. 없는데 다달이 나가는 빚이 있을 경우에는 네.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퇴직 전에는 꼭 빚을 다 청산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 두 번째 부분은 하루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취미 정도는 네. 꼭 가져가게 하는 부분들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 정도는 꼭 하게 하고요. 네. 그 네 번째 부분은 자격증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있으라고 해요. 자격증이라면 뭐 뭐든지 뭐든지 자격증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증. 종을 벌수록 자격 있으면 더 좋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박사학위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내 스스로를 갖다가 만들어 놨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를 견딜 수 있는 통장 정도 자기만의 통장 정도 하나는 있어야 돼요. 어떤 생활비 3년. 네, 생활비 한 거의 한 30-40개월치. 그래서 네. 연봉 정도 연봉 정도. 금액은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연봉 정도 금액은 가지고서 퇴직을 해야지 네. 그걸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래야지 조급해하지 않고 그 이후 생활을 갖다가 준비해 나갈 수 있고요. 근데 그 부분마저 안 된 사람들은 특히 빚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했던 사람들은 진짜 비참해요. 오히려 더 이제 빠르게 단기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자영업도 그런 분들이 네. 대부분 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빚을 끌어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빚을 보면 막으려고 빚을 더 빚을 끌어다가 다시 하게 되는 그래서 악순환에 그러니까 가난의 악순환에 고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 이전에 그 노후 준비의 가장 핵심은 퇴직 이전에 이 6가지 정도는 가지고서 해야 되고 그중에 가장 큰 핵심은 자기만의 통장과 빚이 없는 거. 그 요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퇴직 전에 어쨌든 생활비가 있잖아요. 근데 퇴직 이후에는 어쨌든 소득이 어쨌든 줄어드니까 네. 생활비도 이제 같이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생활 수준을 낮춘다는 게 사실 사람이 하기가 정말 어려운 네.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요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 비용이 뭐였냐면요. 퇴직 전에 아이들 학비예요. 아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창 들어갈 예, 때잖아요. 학비예요. 그래서 학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학비가 들어갔던 부분들이 내가 퇴직할 쯤에 다행스럽게 애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졸업을 하고 하니까 학비 부분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학비의 가장 컸던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줄어든 거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거의 한 그것 때문에 한 60% 이상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차를 네. 안 바꾸고 그 차를 갖다 사용하면서 지하철만 이용해요. 그래서 네. 교통비나 교통비도 많이 줄여야 되고.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줄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주는 용돈이나 이런 네. 부분들도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 줄이다 보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월 한 300밖에 안 써요. 아니, 자산이 많으신데도 그러니까 그래도 300밖에 안 써요. 그렇게밖에 안 네. 써야 되는 네. 거예요. 일부러 안 쓰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구조가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한 돈 1,000만 원 이상은 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한 300 정도까지 그래서 한 70%는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의 불편을 그 정도로 감수하지 않으면 생활에 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국민연금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나오니까 네. 그리고 뭐 이제 연금 같은 것들도 이제 들어놓으신 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퇴직한 때랑 연금 나올 때 그 사이에 텀이 네. 좀 있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되게 힘들다고 하시는 얘기들이 있던데. 그 기간 동안에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지출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네. 몸의 불편을 감수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작은 소득을 버는 아르바이트 하는 게 가장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2가지 그러니까 궁예지책밖에 없지 뾰족한 대안은 누구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노후가 다가오면서 이 어쨌든 젊은 네. 때랑 가장 좀 네. 다르게 느껴지는 게 뭐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첫째분 몸에 불편이죠. 몸이 알아요. 아, 하긴 그래요, 진짜. 30대, 40대, 50대가 점점 달라져. 지금 노안도 생겼고 노안이 생겨가지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더 결정적인 건 회복력이 다음 날에 바닥바닥 일어나서 그 아침 산책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가볍게 약주를 술을 한 잔 해도 다음 날 일어나는데 버거울 정도로 몸의 회복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몸의 불편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마음의 불편이 또 있어요. 사소한 거에 사람이 화를 자주 내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초라해 보여요. 자꾸 이제 내 모습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이 화를 자주 꺼낸다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별거 아닌 얘기도 와이프한테도 별거 아닌 얘기도 그래서 마음의 불편이 겉으로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50대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눈물도 많아졌어요. 왜냐면 이게 호르몬 때문인지 몰라도 사소한 거에 뭐 드라마 보고 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요새 드라마 보고도 울게 되고 심지어는 뭐 미스트로 보면서도 감동의 눈물을 심각한 저한테 위기라고 생각하는 건 시간이 많은데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글이라도 쓰잖아요. 그렇죠. 뭐 학교도 다니시고 하루 금방 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일 등산하는 것도 그러니까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는 것들이 50대 이후에 되게 불편하게 하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정선영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 준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제 퇴사라는 건 이제 사회적 죽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약간 말씀하셨던 거에 좀 연장선인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떤 의미로 하셨던 건지.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다 사라져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사회적 죽음인 것 같아요. 퇴직자 모임들을 이제 가게 되면 퇴직자 모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큰 게 그거 같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 같아. 스트레스 강도를 놓고 보면 그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높다고 그러면 퇴직도 그 다음 순서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은 부분이 퇴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죽음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의 어떤 고통스러움이 이제 퇴직 이후에 온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적으로도 좀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이제 사회에서의 어떤 나의 어떤 쓸모라는 게 이제 내가 갑자기 없어지는 건가 나는 괜찮은데 뭐 이런 거에서 오는 약간 괴리감이나 이런 슬픔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임원으로도 이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어떤 인맥 같은 것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회사 동료나 이런 분들한테서 뭐 연락이 오거나 뭐 명절이나 이럴 때 뭐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이렇게 와요. 오긴 오는데 서로 소통을 못 해요. 가벼운 인사 정도의 소통이지 흔히 이제 YB하고 OB라고 표현하잖아요. YB하고 OB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관심 분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의형제처럼 친했던 친구가 한 20년 후에 만났는데 이 친구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경험 혹시 있어요? 아무래도 친구 사이가 오랜만에 만나면 멀어지는 게 있죠. 자신 관심 분야와 가는 길이 다르니까. 관심 분야가 자기가 해왔던 경험들이 다르면은 말하는 부분이나 소통하는 부분들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전화 오면은 기껏 뭐 잘 계셨어요 부원장님. 그래 잘 지내라. 이 정도지. 그들과 같이 비즈니스나 아니면 일상의 대화를 연장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대화가 연장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YB하고 OB의 그 인맥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같은 길을 가는 뭐 조직 안에 있을 때야 뭐 할 얘기들이 많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길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좀 멀어질 수도 있군요.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옛날에 대기업 다녔었지만 대기업 다니면은 보통은 이제 은퇴하면서 뭐 이제 뭐 관련된 기업으로 뭐 재취업도 뭐 쉽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그 회사의 인맥이 실제로 어떤 뭐 재취업이나 이런 거 좀 도움이 좀 되는 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이 보통 재취업하면 그중에서 7명이 회사와 관련된 인맥을 통해서 하게 돼요. 근데 그 7명이라면 100명 중에 7명이니까 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혜택은 있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그 인연으로 대부분 다
재취업하는 건 사실은 그 인맥을 통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7%밖에 안 된다는 작다는 거, 혜택이 작다는 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맥 관리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다른 건가요? 그런 분들은 좀 뭐 소수의 어떤 뭐 특별한 걸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냥 운이나 어떤 뭐 운때가 맞아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생활할 때는 대부분 다 인맥 관리를 갖다가 넓고 얇게 하잖아요. 네. 퇴직 후에는 좁고 깊게 하라고 얘기해요. 음. 저는 이걸 갖다가 내가 만약에 다시 사원으로 입사를 한다 그러면 네. 사원 때는 얇고 넓게 하고 관리자나 임원 됐을 때는 좁고 길게 할 거예요. 좁고 길게 했던 것들 중에서 사실은 인맥으로서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좁고 깊게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좁고 깊게 한다는 의미는 지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네. 친구나 거의 형제 같은 가족 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 그 정도 관계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인맥의 도움을 받든 네. 아니면 뭐 나의 경력을 살려서든 네. 재취업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좀 앞으로 좀 많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한 몇 년 안 가서 막 또 이제 뭐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 건지. 재취업해서 3년을 넘기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한시적이고 네. 한계가 있는 역할들만을 부여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가서 3년 정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하면 전 직장의 정관예우가 다 사무라는 시간이 3년인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직장에서 정관예우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통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가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하청이나 하거나 납품을 할 때 기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 역할이 딱 3년까지인 것 같아요.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건 YB들이겠죠. 현역에 있는 그러겠죠. 현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말빨이 먹힐 수 있는 게 한 3년 정도 보기 때문에 3년 이상을 넘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3년 더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지. 네. 3년 이후에는 어차피 또 이제 또 퇴직의 새로운 일을 삶을 또 가게 되는. 새로운 일을 가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회사원분들도 저희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의 지금 고민은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를 뭐 오래 다니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인맥 관리, 그러니까 회사 내 인맥 관리를 하려고 하면 또 시간과 뭐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게 정말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된다면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건지 그냥 뭐 지나고 나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노력 대비 어떤 효율? 딱 노력 대비 효율하면 아까 얘기한 7%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안 하는 게 100을 넣어서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이렇게 놓고 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네. 완벽하게 변했던 걸 갖다가 후배들을 통해서 느껴요. 코로나 이전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통을 중시했던 시절이라면 네. 지금은 그런 부분의 소통보다 업무적인 소통 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더구나 굳이 인간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실 필요 없고요. 다만 업무적인 소통을 저는 할 때 그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일잘러 일을 잘하는 게 낫다. 일잘러로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나중에 가서 그분들을 갖다 다른 데 소개시키고 할 때는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인맥이라 칭하는 부분들이 인간적인 소통이었는데 요즘은 인간적인 소통이 아니라 일잘러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회식도 진짜 많이 안 하고 네. 술도 많이 안 먹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식을 하면은 딱 1차 그것도 1시간 내로 딱 끝내고서 딱 그리고 오고 싶은 사람만 오고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역할들 이런 부분들 할 필요 없이 일잘러로서 하는 역할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회사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네. 보통 퇴직 예정자 뭐 이런 분들한테 막 재취업 교육, 뭐, 네. 뭐 어떤 자격증 교육, 네. 뭐 아니면 뭐 갑자기 강사들 막 불러서 네. 막 네. 강연을 막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나요? 어떠세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네.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자격증 취득은 네, 별개로 해라. 별개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그거는 도움이 돼요. 지금 현재 그 산업구조상으로 봐서는 경력만 가지고서는 재취업이 불가능해요.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무조건 자격증 라이센스 있는 사람 뭐 1인을 고용하라 이런 것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안전관리자 뭐 이런 것들도 안전관리사도 필요하고 그렇고 그런 것들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네. 사실 근데 그런 거를 좀
회사 다닐 때 준비해 놓으면 좋은데.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너 바쁘니까 맨날 바쁘고 막 정신없이 살다가 퇴직하고 준비하려니까 좀 어렵고.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는 네. 뭐 평생 가겠지. 네, 이런 평생 생각으로. 하겠지. 그래서 마음이 없고 모르니까 그런 거지.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준비했던 것들이 퇴직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걸 준비를 전혀 안 하죠. 네. 저도 얼떨결에 했던 그 박사학위 그 석사라도 이렇게 맞춰놓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되잖아요. 네. 어설프지만 글쓰기라는 걸 해놨던 것들이 그러니까 취미생활처럼 목공하듯이 저는 이제 글쓰기를 취미생활 해놨던 것들 때문에 작가도 됐잖아요. 그렇죠. 부캐가 본캐로 이제 바뀌어서 나를 갖다 지지해 주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본캐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부캐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전혀 안 하죠. 라이센스나 아니면 취미나 이런 것들은 이런 부캐들은 나중에 퇴직 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인간관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회사 내 인맥들도 좀 아까 말한 대로 좀 퇴직하면서 좀 멀어지는 거 네.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지인 친구들과의 관계도 네. 50대가 되면서 좀 약간 퇴직하면서 좀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 퇴직할 때 제가 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가 네. 한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4,000명. 네. 4,00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전화번호에 저장돼 있다는 건 내가 연락하고 뭔가를 해서 소통을 했던 인간적인 소통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내에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인간적인 소통을 했던 사람들을 추스려 보니까 4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 네,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99%는 다 날아가고 1%만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꾸준히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 퇴직 이후에 이렇게 뭐 만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은 건가요? 아무래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리듬이 달라지고 아까 말한 생각들이 달라져서 만나면 그러니까 퇴직자들끼리만 또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40명 중에 네. 20명은 퇴직자예요. 네. 퇴직자끼리 모이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 같은 얘기들만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갖다 맺는 것들을 많이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다닐 때는 어쨌든 미팅이라는 걸 해야 되고 네. 어쨌든 회사 내에서 다른 타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강제로라도 사람들 누군가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네. 퇴직하고 나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뭐 동호회 같은 데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서 누구를 만나러 가지 않는 이상에는 의도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 어려워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 뭐 지금 보고 계시는 뭐 30대 정도 이제 사회 초년생 30대 정도 이런 분들은 사실 퇴직을 준비한다기보다는 뭐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까 뭐 이거 네. 더 걱정을 하실 텐데 네. 그런 분들한테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게 좋을지. 퇴사를 준비하는 것도 30대에서 가장 해야 될 건 뭐냐면요. 30대에는 일의 원리를 아는 시기예요. 보통 20대 경우에는 직업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거고요. 30대는 그렇게 선택되는 일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도 저는 이제 유통업체에 있으니까 유통업체가 생산에서 유통, 소비자까지 가는 그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충분히 하고 있어야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화라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면은 이 경제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게 되고 개인이 아니니까 팀이 일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것들 이해 이 부분들은 30대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대가 되면은 직업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일의 원리가 포함돼서 이 경제 전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통찰들이 40대부터는 대부분 다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찰까지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0대는 직장은 돈 받고 다니는 학교라는 생각으로 일에 대한 부분들을 원리를 정확하게 공부하듯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 속에 일의 원리 속에 앞으로 50대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들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던 대부분은 다 30대 막 밤새가면서 일했던 부분들 이때 얻었던 일의 원리들이 나중에 나의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대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시고 30대에는 일의 원리를 알고 40대부터는 사회 구조에 대한 것들을 통찰을 좀 키워서 50대부터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 삶을 갖다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0대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뭐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월급 받는 이제 네. 회사원으로서 자산을 이룬다는 게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은퇴하셨던 분들 보면은 네. 대부분 뭐 회사원분들 중에서 자산을 좀 이룬 네. 이런 분들은 좀 공통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좀 했다고 보세요?
제법 성공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분들에게는 5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첫째 부분은 어쩌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목표. 명확한 목표. 근데 이게 명확한 목표라는 게 저는 이제 TTP라고 하는데 T는 이제 타겟이고요. 두 번째 T는 타임이고 P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만 있지 타임이 없고 네. 프로세스가 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성공을까지 가는 사람들은 타임과 언제까지 그리고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설계할 줄 알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 생활 딱 시작하는 순간에 10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 10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딱 세웠잖아요. 그게 이제 타겟이겠죠.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건 타임이고 그럼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월 200만 원씩 저축해 가지고 2억 4천을 해서 대출 받아 가지고 3억 8천짜리 아파트를 사겠다. 저축을 200만 원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절약해야 되고 얼마나 금금 전략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설계를 갖다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목표를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해요. 그리고 부자가 돼 있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쩌면 맥락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맥락을 정확하게 읽어가는 그런 눈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의 예를 맥도날드에서 사실 맥도날드를 프랜차이즈화 시켰던 네. 레이 크록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레이 크록의 이분이 사실 맥도날드 형제는 햄버거만 잘 만들었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 햄버거만 잘 만들었던 걸 갖다가 비즈니스화 시켜서 했던 게 레이 크록이라는 네. 그분인데 그분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결국 투자받고 또한 투자받던 것들이 부동산 매입해가지고 이 부동산의 자산 가치 상승해가지고 결국은 맥도날드라는 그 회사가 패스트푸드 회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 형태로 해서 그렇죠. 자산 가치를 키웠던 것처럼 이렇게 아 돈이 어떻게 벌리는가 이거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갖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하나 예를 든다면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돼지고기 산업하는데 이베리코란 돼지고기를 갖다가 네. 수입하면서 이 수입했던 부분들을 갖다 활장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요. 그러니까 고창모라고 해서 고객 창업자 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팔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판매 루트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본능적으로 그 친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부분은 이 친구들은 대부분 성장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의 법칙이 흔히들 이렇게 상승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직적으로 상승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하더라고요. 네. 계단식으로. 네. 계단식으로. 그래서 이 기간을 못 견디는 게 대부분 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 맞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사람들 내가 3년 동안은 이 계단 여기 턱까지 가는 데까지 날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못 견디기 때문에 여기 튀어 오르는 걸 갖다 못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성장의 계단으로 흘러간다는 건 성장의 이 법칙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 네 번째 부분은 이분들은 남의 걸 잘 빌렸을 줄 알더라고요. 아, 남의 걸 빌려가지고 네. 일종의 레버리지처럼. 네, 돈도 잘 투자받아서 돈도 빌리고. 돈도 빌리고 지식도 네. 그러니까 거인 얻기 쓰듯이 지식도 빌렸을 수 있고 특히나 더 잘 빌려 쓰는 건 인프라. 그러니까 그 친구 아까 얘기를 다시 한다 그러면 네이버라는 플랫폼 안에 그렇죠. 자기 카페를 열어온 거잖아요. 네.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자 같아요. 왜냐하면 다섯 번째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었던가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더 좁혀서 본다면 저 이제 작가로서 그전까지는 네. 작가로서 창조해서 글을 써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했다. 책을 썼다는 건 그 책은 없었던데 내가 창조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렇게 5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못해 월급쟁이라도 저희 집 같은 경우도 2,500만 원에서 50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얘기했던 이 논리들이 그대로 다 적용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단순히 뭐 그냥 막 소비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왜 사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되는지 살려면 어떻게 프로세스를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회사원들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월급 받아서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고 막 뭐 써버리고 이러다가 정작 중요한 그 자산은 못 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작가님도 이제 결국에 이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쭉 이렇게 그 자산이 좀 성장도 하셨고 뭐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점점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예. 다른 사람들도 저 부동산을 성공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예.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좀 옛날 버전이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투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인구 감소한다고 하고 이제 집값 오르는 거 좀 끝났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적인 기반을 갖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내력에. 네. 그러니까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위력이 아무리 사회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걸 갖다가 지탱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탱해 이겨난 거에 가장 앞에 천병으로 있는 게 지지대로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네. 50대 그 지금도 20대 30대도 마찬가지고 40대까지도 마찬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가치들이 앞으로 미래에 가면 인구 감소에 떨어질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지 않아요. 보통의 집값에 연관된 인구 구조와 집값에 연관된 것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을 해야 돼요. 네. 첫째 부분은 인구 수고요. 네. 그다음에 연령이고 인구 연령이고 두 번째가 인구 연령이고 세 번째가 인구 분포예요. 네 번째가 가구 수예요.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들보다 훨씬 더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구 수예요. 그렇죠. 요즘 뭐 1인 가구들이 워낙 많아요. 1, 1인 가구가 지금 60%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가구당 보통의 예전에 4명이 보통 한 가구당 인원수였거든요. 지금 2.2명까지 떨어졌어요. 네. 이게 아마 더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가구 수는 늘어날 거예요.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가구 수당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집값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연령에 대한 구조에 대한 것들도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편안한 집을 원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그런 수요들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아파트 같이 편안한 도시 속에 있는 공간들에 대한 구조는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분포인데 인구 분포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극심한 게 지방의 소멸과 도시의 집중이잖아요. 특히 수도권의 집중. 네.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을 놓고 보면 분포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인구 수나 가구 수나 연령이나 분포를 봤을 때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지방의 경우는 이제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하겠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그리고 이 채널 대부분 다 보시는 분들이 아마 직장인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네. 수도권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앞으로 당분간 집값에 대한 것들 부동산에 대한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한 투자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부동산이 그 경제적 기반이 된다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다 견딜 수가 있어요. 네. 다 견딜 수가 있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경제적 기반이잖아요. 네. 근데 경제적 기반 중에 핵심이 뭐냐면 사실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을 놓고 보면 자산 중에 안전자산이라고 가장 칭하는 게 금, 땅, 집이잖아요. 네. 땅과 집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게 뭐 필수제기도 하고 네. 어쨌든 살긴 살아야 되니까 어딘가에서 그러면서 이제 자산의 역할도 네. 하고 그다음에 뭐 인플레도 뭐 이겨내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있으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자산 가치 상승의 역할하고 또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간에서 행복의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는 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 가치가 없잖아요. 네. 금은 그렇죠. 그냥 저장 가치는 분명한데 저장 가치는 분명한데 사용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장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장 가치마저도 출렁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게 그런 부분에도 출렁임이 없이 사용 가치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들한테는 부동산에 대한 공부해라 뭐 이런 책들도 썼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것들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결국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가 아까 말한 사용 가치와 어떤 저장 가치가 둘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20, 30대들은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뭐 하락기도 왔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집 안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긴 했는데 뭐 5, 60대 뭐 지금 노년분들이 사실 어찌 보면 고령화라는 건 그분들이 더 많은 거니까 네.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또 집값을 더 좌우지우지할 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지금 비슷한 나이대 분들은 집에
집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뭐 더 키워야 된다, 아니면 더 좋은 데로 가야 된다, 아니면은 좀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뭐 빌라나 뭐 이런데, 아니면 뭐 조금 뭐 외곽으로 빠지더라도 좀 여유 자금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자산은 소득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소득 때문에 저장해 놓은 거지. 저장해 놓은 거기 때문에 소득을 활용할 수 있게 자산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모색들을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부동산을 뭐 빌려준다든지, 뭐 빌려준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좋은 동네 집 하나 있으신 분들이 보통 자기 집 월세 주고 자기도 이제 딴 데 가서 월세 그렇죠. 살고 그 차액으로 생활하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희 아버지 세대 한 70대 이런 분들만 해도 약간 전원주택 꿈꾸시고 약간 좀 외곽으로 뭐 시골 간다 이런 말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의 한 50대 50대는 안 가려고. 안 가요. 50대에 오히려 더 저 서울로 와야 된다는 의식들이 오히려. 명확해요. 어. 이미 다 그런 환상들은 이미 다 깨진 것 같아요. 저희 또래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세컨드에서 뭐 한 달에 한 3, 4일 정도 가서 좀 쉬다 오는 정도의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세컨드에서 전원주택 개념으로 사는데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 부분들은 견디를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뭐가 있냐면 사실 의료에 대한 것들이 중요해지잖아요. 네. 근데 지방의 지금 의료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분들은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좀 궁금한데 그 50대 분들 중에 이제 노후 대비가 안 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 기반이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반대로 그러면 부동산 자산 같은 것들이 좀 없거나 뭐 좀 부족하셔가지고 노후 대비가 안 됐던 거로 보시는 건지 뭐 어떤 뭐 기준이라고 보세요? 같이 이제 퇴사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회사 근처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라고 해서 신축한 데서 살았어요. 전세로. 전세로. 저는 이제 몸테크를 했잖아요. 네. 그 재건축 아파트에서 살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 그때 당시에 할 때 비용은 그 친구도 한 15억 정도 있었으니까 나도 한 15억 정도 됐어요. 똑같았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계속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더 전세 낮은 데로 내려가면서 그거 갖다가 비용 가지고 쓰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거기다 집을 있었기 때문에 자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반이 드니까 뭐 다른 걸 뭘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꾸 불안에 쫓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기반 자체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월급은 매달 그 친구 같은 경우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와서 있던 분들 다 써서 다 사라졌고 저는 이제 집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 친구 다 써서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산을 확보한 사람들만 퇴직 이후에 기반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30대 40대 지금 직장생활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자가 정도를 해서 부동산의 기반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다음에 얘기하죠. 주거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 이건 나중 문제고 기본적인 부동산이라는 건 가지고서 있으면서 그 기반 위에서 딴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가서 선택지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 친구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어쨌든 안정적인 산 기반에서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뭐 내 집이 아니면 어쨌든 뭐 월세를 내든 뭐 전세를 내든 뭐 또 이사를 가든 뭐 이렇게 불안정해지니까 그렇죠. 꼭 비싼 집이 아니더라도 이제 주거 안정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20대 30대 분들은 요즘 또 부동산 뭐 시장도 뭐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고 뭐 인구 감소 이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뭐 코인이나 주식 같이 약간 금융자산 투자를 좀 선호하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아예 뭐 미국 자산, 미국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런 분들도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뭐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일하는 거, 그러니까 월급 받는 게 약간 좀 크게 뭐 이거 푼돈 받아서 뭐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한 4, 5천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은 하루에도 막 월급만큼 벌어볼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단기간에 코인화 주식해가지고 저는 돈을 일확천금을 버는 것도 문제된 것 같고요. 그동안에 모아놨던 종잣돈 4, 5천만 원 뭐 1억 정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단기간에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고 가치 투자를 하는 것들이 많지 자기가 하고 있는 잡을 가진 상태에서 주식이나 코인을 해가면서 그 일확천금을 얻는 것들은
하지 않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워렌 버핏이 그 1965년도부터 2014년까지 49년 동안 연간 수익률이 21.6%밖에 안 되더라고요. 높은 거잖아요. 근데 50년. 아니 근데 아. 이분들은 아. 단기간에 그렇죠. 100% 200%를 갖다 맞아요. 바라보고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내에 한 달 내에 그 21.6을 한 달로 나누면 2%도 안 돼요. 그렇죠. 보통 주식하는 분들은 한 달에 한 15% 20%씩은 그러니까 번다고 생각하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1년에 20% 버는데. 월에 2%인데 월에 2%가 안 되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해온 건데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무슨 시간이 있고 무슨 투자에 대한 식견이 있어가지고 50% 100%의 수익률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해도 나는 문제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월급에 대한 가치를 폄하할 거고 네.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잃어버린 만큼 다시 또 그 기간만큼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아들들한테는 주식하고 코인은 하지 못하게 해요. 모든 투자의 기본은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대부분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니까 단기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을 갖다 높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타임을 갖다가 계속 쌓아가면은 그러니까 워렌 버핏처럼 49년 동안 그렇죠. 연수익률 21%만 넘기면 그렇게 갑부가 되는데요. 그 번 돈의 거의 대부분 60대 이후에 네. 막 급증한 네.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가야지 쉽게 말하면 인생의 크레파스를 만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크레파스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50 이후에 현실은 극명하게 나와요. 질병이 생기고 퇴직을 당하고 마음의 고독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 극명하게 오는 걸 분명하잖아요. 네. 그럼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코인이나 주식이 아니라 그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강제적으로 어쩌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 부동산에 재테크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월급쟁이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 뭐 나쁘다기보다는 이거 하면은 계속 신경 쓰이고 뭐 오늘 7% 빠지면 네. 일 못하고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대는 일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지금 그런 거에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뭔가 좀 변동성이 좀 낮은 투자처로 이제 부동산 같은 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경제 관련된 분들이 얘기 많이 할 때 이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얘기들도 조언들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젊은 분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깊게 빠져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표현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길로 혹시나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험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들한테는 가라고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듣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직장을 생활하고 계신 분이라면 위험성이 큰 부분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나도 모르게 이제 이쪽으로 잠깐 쏠려가면서 갑자기 막 이제 막 네. 동전주 사고 네. 막 뭐 상한가 네. 따라잡고 막 이런 거 하다가 보면 막 돈 날리고 이런 네.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스텝이 한번 잘못 꼬이면 이 스텝을 바로잡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뭐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에 좀 집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집은 또 이제 대부분 직장이 서울이니까 서울 집값이 또 워낙 비싸서 요즘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받는 사회 초년생이 그 과거처럼 그 과거에 지금의 뭐 50대, 60대처럼 다시 신입사원 때부터 부동산 하기에는 좀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금융자산 같은 걸로 변동성 빠른 걸로 빨리 불려가지고 그 다음에 집을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왜 필수사항이냐면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은 물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버지가 금수저. 네. 아버지가 부자 재벌에서 금수저인 사람들은 예외가 되겠죠. 그 금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재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네. 뭐 손흥민이나 김연아처럼 네. 이런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황금 손이라서 막 돈을 끌고 모을 수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1%의 확률이에요. 저의 확률은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저같이 하는 거 성공하려면 확률 열심히 아껴가지고 하는 돈 것도 모아서 네. 무언가 한 80% 확률이 되는데 주식이나 코인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올리는 건 1%의 확률이에요. 그 1%의 확률에 자기 인생을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해야죠. 80% 안정된 길로 가는 게 맞잖아요. 20대 때부터 가고 좀 빨리 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의 힘은 뭉쳐진 돈의 힘이 워낙 강하다는 건 대표님들 이렇게 상황을 알잖아요. 1,000원,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억에서 100억, 1000억으로 올라가면 그건 신급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목돈까지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모아서 목돈을 가지고서 해야 될 수 있게 해나가야지. 그래야지 안정성이 확보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그만한 돈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고서 하는 부분들은 나라고 떨어지는 99%에 포함되는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그 확률상 좀 그 많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게 유리하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1%들은 뭐 엄청난 부자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또 안 될 확률도 높은 거니까. 그런 입시 상담하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대요. 운동선수를 해가지고 아니면 저기 아이돌 돼가지고 가수로 성공하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 얘기 한다고 그러대요. 너가 아무리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던 늘 네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다. 네. 근데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의사가 되거나 하는 확률은 내가 보기엔 60% 70%가 된다. 네. 그럼 너 지금 의사가 될 거냐? 아니면 그 운동선수가 돼가지고 1%에 포함될 거냐?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확률 싸움인데. 네, 확률 싸움이죠. 네, 내가 이제 진짜 재능이 많은 재능러면은 뭐 가능하지만 사실 저도 이제 프로 선수들 좀 이렇게 아는 분이 있는데 프로 선수 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그쵸. 된다고 해서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만 네. 돈을 또 많이 버니까 그래서 실제로 프로 선수가 됐다고 해서 막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아마 0.01% 정도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투자의 세계에서도 0.01%에 포함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보다는 80% 성공했던 사람들 저같이 찌질해 보이더라도 80%의 성공 확률을 얘기하고 그 제한하는 부분들을 갖다 받아주는 것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 너무 고되고 고통스럽고 길다 보니까 좀 빨리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또 약간 좀 그렇게 가는 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행복의 틀이 그 행복해야 되겠다.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면 행복이다. 이거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고착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렇게 파랑새를 아무리 찾아도 파랑새 없더라고요. 행복은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그 부분에서 더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뭐 5시 일어나서 뭐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일상적인 생활의 루틴 속에서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저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행복이라는 것들도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그 이제 회사원들, 예. 월급쟁이들이 이제 부자가 되려면 예. 무언가를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천을 해야 되고 무언가 행동할 거, 뭐 실천할 거 어떤 이런 건 꼭 좀 해라. 예.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급쟁이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첫째 부분 지금 받고 있는 월급 이 고정소득이 얼마나 큰 소득이 큰 힘을 가졌는가에 대한 것들을 첫 번째 인식하시고요. 그 고정소득을 목돈같이 더 큰 힘으로 발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시고 저축하셔서 그래서 목돈을 만드시면 이 목돈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어쩌면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할 수 있는 준비를 그 작은 시작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경제 공부를 이론적인 공부도 좀 필요해요. 그렇게 그렇죠. 이론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가 되면 뭐냐면 자기 행동에 대한 추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하는데 이론 공부할 때 그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가계부 쓰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세요. 가계부 쓰는 것부터 그다음에 종이신문을 해서 경제 부분에 대한 신문을 읽고 경제 관련된 책을 읽고 이런 유튜브를 듣고 하면서 안으로 이론을 단단하게 해놓으면 이런 단단한 토대 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 나간다 그러면 누구나 다 월급쟁이로 부자 뭐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부자로 은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경제적 기반 정도는 가지고서 50대를 맞이하는 부분이 앞으로 노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행복을 지켜주는 튼튼한 지지대가 됩니다. 이 젊을 때는 이제 소비를 하고 싶지만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넘어서 또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경제적 기반이 있냐 없냐는 또 완전히 또 다른 얘기니까 지금 뭐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한 30대 분들 이런 분들도 막 쓰고 싶죠. 막 차 사고 싶고 막 이러지만 조금 더 한번 좀 길게 보면 노후와 그리고 내 제2의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작가님과 함께 평범한 월급쟁이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노후에 대해서 이제 뭐 어찌 보면 좀 약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들어보신 분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 뭐 다양한 얘기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인생의 플랜을 세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